일하고 은퇴 후를 위해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70대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노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은퇴 자금을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커지고 자녀 지원에 손주들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70대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70대 이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대비가 철저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파산까지 가게 된 걸까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재정 계획,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써도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어느새 한 달 생활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이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차, 큰일 났다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하던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70대가 되면 삶의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이 예상보다 더 오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사용하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며 소비하다가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의 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80대,
90대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 10년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돈을 조금 더 쓰고 80대 이후에는 의료비를 고려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병원비가 70대 이후에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비가 증가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수술이나 입원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은퇴 후 의료비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고려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리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70대 이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예전에는 적절했던 생활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비, 공과금, 관리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가전제품 교체, 이동수단 유지비 같은 것들이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미리 고려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은퇴 후 초반에는 돈을 여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았던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행, 취미 생활, 새로운 경험 등에 많은 돈을 쓰다가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은퇴 초반에는 생활비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새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이나 저축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는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돈을 절제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미리 예산을 세우고 월별, 연간 지출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예상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자녀나 손주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지출이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집 장만을 도와주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 비용 등을 부담하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실직했거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다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돕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녀를 도우려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을 돕더라도 자신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하되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 상품이나 사업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은퇴 자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돈을 걸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확실해 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 올인하면 실패할 경우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며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노후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소규모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활용한 수공예품 판매, 글쓰기, 강의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 홈베이킹, 텃밭 농산물 판매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은퇴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를 미리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세,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과 외식비, 여행비 같은 변동 지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추가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을 가입해두면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 항목을 점검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잡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멤버십 등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외식비와 유흥비를 조절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꼭 필요한 모임만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 시장이나 할인 마트를 이용해 장을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 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6번째, 불필요한 선물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명절 선물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현재 자산과 연금,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 지출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 돈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지출을 미리 정해두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이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동 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 외식비, 선물비, 취미 활동비, 여행비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정 지출을 먼저 확인하고 변동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동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예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면 소비 습관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 지원도 부모님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비, 교복비, 과외비 등을 대신 부담하면서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손주를 위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여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면 자녀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종이 가계부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소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씩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면 은퇴 자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 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투자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상의하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한 소비보다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행, 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에 투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나 손주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 본인의 삶을 위한 소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취미와 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미술,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적절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이제까지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모르고 있거나 자녀 지원과 소비 습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또한 위험한 투자에 속지 않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돈 관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노후 재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사실 70대가 되면 나갈 일도 줄고 움직이기도 귀찮아지죠. 그냥 앉아서 쉬면 되지, 뭐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마음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굳고 약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뇌도 심장도 근육도 모두 가만히 있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방 안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 6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조금씩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듣고 나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처졌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눈에 띄게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건 그 때문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지고 결국 더 앉아있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앉아서 TV를 보거나 낮잠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체 근육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무리해도 넘어질 확률이 커지는 이유죠.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하루 근육이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볍게라도 걷고 일어서고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반복하면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방 안이라도 한 번씩 다리를 펴고 일어나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단순히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과 뼈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문턱이나 욕실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잘 걷던 분도 한 번 낙상 이후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걷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낙상 이후로 외출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죠. 결국 움직이지 않았던 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방 안에서라도 하루 한두 번은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해도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엔 가뿐하던 일들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죠. 그 시작은 대부분 근육이 약해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하나씩 불편해집니다. 청소, 설거지, 외출, 산책 다 귀찮고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누워있는 시간이 늘고 움직임은 더 줄어듭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의 변화가 마음까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나 아직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지켜주는 게 바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몸뿐 아니라 내 삶의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일수록 혈액이 잘 흐릅니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가 천천히 돌게 됩니다. 특히 다리 쪽은 혈액이 아래로 쏠려서 정체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심장도 피를 밀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각종 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도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 흐름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피도 잘 돕니다. 결국 꾸준한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손저림, 목 당김도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죠.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지 않으면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이 끊기면 바로 기능이 떨어지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부터 시작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경색 같은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걷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뇌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뇌에 원활하게 공급돼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일수록 더욱 자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의 이상 신호도 줄어들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앉아만 있는 생활은 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땀을 흘리는 운동만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몇 분만 해도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효과적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것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이면서 동시에 숨도 깊게 쉬어보면 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일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여도 훨씬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버겁다면 누운 채 발목 돌리기나 손 흔들기도 괜찮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반복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는 노년기엔 이런 작은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어도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뇌는 움직일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몸을 쓰면 그만큼 뇌도 같이 깨어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도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활은 뇌를 자극하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자극 없는 일상이 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70대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고 뇌 사용도 줄어듭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몸이 깨어나면 뇌도 같이 활기를 찾게 되죠. 활동량이 늘면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더 또렷해집니다. 책을 읽거나 숫자를 세면서 걷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쌓인 자극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장기입니다. 가만히 두면 빨리 무뎌집니다.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기억을 저장하거나 꺼내 쓸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게 반복되면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혼자 조용히 보내는 생활은 위험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으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표현도 줄어들게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활동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간단한 대화, 짧은 외출, 새로운 음식도 뇌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TV, 똑같은 루틴은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그 자극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뇌는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작동합니다. 몸과 뇌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자극을 받아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뇌는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합니다. 그 신호 하나로 뇌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뇌도 덜 깨어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산책이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도 뇌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에 좋은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기억력 향상과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나아지고 생각도 정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밝아집니다. 뇌는 몸을 통해 깨어나는 기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깐씩이라도 몸을 일으켜보는 걸 시작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만 있다 보면 생각도 점점 좁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새로운 일이 없고 창밖 풍경도 늘 똑같죠. 이런 반복은 사람의 감정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 감정의 숨통도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말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을 때 이 느낌은 더 커지죠. 스스로도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복되는 고립된 생활이 만드는 감정입니다. 집은 편안한 공간이지만 오래 머물면 감정이 갇힐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감정을 환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만 있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바깥으로 나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감정의 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감정이 안으로만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표현할 길을 잃게 되죠. 사람을 만나야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며 기분이 풀립니다. 하지만 방 안에만 있으면 만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지게 되죠.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면 웃는 법도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써야 살아나고 써야 익숙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딱딱해지고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식욕 저하,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전화 한 통, 마트에서의 짧은 대화, 산책길의 인사도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햇살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실제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감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있는 생활은 더 쉽게 우울감을 키우는 환경이 됩니다. 햇빛뿐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도 기분을 환기시켜 줍니다. 진지한 대화가 아니어도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걷는 것 자체가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숨이 트이고 생각도 정리되기 시작하죠.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걷고, 보고, 들으며 느끼는 감각들이 마음을 살살 풀어줍니다. 우울감은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지고 움직이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산책길의 꽃, 지나가는 사람들,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이 가라앉고 기분이 서서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 대화, 걸음은 약처럼 매일 복용하는 감정 비타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세 가지를 챙기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적어집니다. 에너지가 덜 쓰이니 당연히 배고픔도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별로 배가 안 고파라는 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죠. 그 이유는 대부분 활동량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식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신호가 약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밥맛이 없어지고 끼니를 거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게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배도 고파지고 식사도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걷고 나면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과 식욕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식욕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식사량이 줄면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죠. 음식으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치유력이 떨어지면서 통증도 오래가고 피로도 쉽게 느껴집니다. 결국 먹는 양이 줄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간식이라도 건강한 걸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한 잔, 두유 한 잔, 삶은 계란 하나도 좋은 보충이 됩니다. 작게라도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영양은 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먹고 다시 움직이는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걷거나 햇빛을 쬐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도 고파지고 밥맛도 살아나죠.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풍경은 뇌에도 자극을 주고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입맛도 같이 눌려버리죠. 그래서 산책 후 먹는 밥 한 끼가 훨씬 더 꿀맛입니다. 외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식욕을 깨우는 좋은 자극입니다. 마트에 들러 반찬 하나 고르는 일도 식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음식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소화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외부 활동은 식욕을 되살리는데 효과가 큽니다.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같이 뭐라도 먹자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식사는 삶의 기쁨과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루가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식욕을 깨우고 식욕은 다시 활력을 채워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걸은 후 밥 한 숟갈을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루틴이 쉽게 무너집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밥을 먹어야 할지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반복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의 생체시계도 흐트러집니다. 생체시계가 무너지면 피로감은 더 커지고 활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결국 더 누워있게 되고 다시 무기력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만으로도 생활에 질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한 번이라도 바깥을 나가보는 거죠. 이처럼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햇빛을 못 보면 몸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면 자연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이 됩니다.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되고 늦게 자면 아침도 자연스럽게 늦게 시작됩니다. 이런 흐름이 몸에 쌓이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기준으로 하루를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꼭 쬐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생활하면 이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능하면 바깥으로 나가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낮에 밝고 활기차게 보내야 밤에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결국 밤낮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낮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몸이 깨어납니다. 하루 중 그 시간 하나만으로도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하면 그 시간대가 고정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와 낮 활동도 함께 정돈됩니다. 하루를 움직이는 중심점이 생기는 셈이죠. 그렇게 하루가 정리되면 무기력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식욕도 생기고 대화할 힘도 생깁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도 활력을 더해줍니다. 마을길,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보다 나만의 활동 루틴이 생기는 겁니다. 외출 시간이 정해지면 준비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옷도 챙겨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나가면 몸도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밖에 나가 햇빛 받고 바람 맞고 걸으면 머릿속까지 맑아집니다. 그 하루는 그냥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외출 하나로 하루의 중심이 잡히고 내 삶의 흐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0대가 되어 방 안에서 조용히 쉬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습관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기운을 빼앗고 결국 생각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깨어나고 기분이 살아나고 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을 되찾는 가장 쉬운 비법이 됩니다. 오늘부터 꼭 하루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자리 걷기, 창문 열고 기지개 켜기, 마트 다녀오기,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는 대부분을 앉아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몸을 쭉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 경험 또는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